오늘 이제 오늘의 음식이라는 주제로 함께 저하고 함께 내용을 살펴보실 건데, 첫 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부터 볼게요. 이게 지금 어느 나라 지도냐 하면요, 인도예요. 인도인데 슬라이드가 살짝 잘렸습니다. 이제 인도인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죠.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저기가 어디냐면요, 인도 서부에 있는 지역인데 구자라트 주예요. 구자라트 주. 가본 분은 안 계시죠? 구자라트 주. 네. 저도 여기는 못 가봤어요. 인도를 사실 못 가봤는데 제가. 근데 저는 이제 저 구자라트 주에서 온 친구들은 많이 만나봤어요. 캐나다 제가 이민 가서 살 때 이제 직장 동료 중에 이 구자라트 주에서 온 잔학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사실 나이로 보면 친구가 아니에요. 저보다 한 10살은 많은 형님이었는데, 네. 그런데 이 구자라트 주에서 온 분들을 제가 만나 보니까 놀라운 사실 하나 알게 되는데, 이분들이 전체 인구의 60에서 70%가 채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잔학이라는 그분도, 그 제 직장 동료도 채식을 하는 집이었어요. 채식.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잔학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저녁 식사 시간은 아니었었고 이제 저녁을 먹고 난 뒤였기 때문에 간식거리를 그래도 내왔어요. 왜냐하면은 손님이 왔으니까.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채식을 하는 집이거든요. 채식. 간식을 내왔어요. 뭘 내왔을까요? 채식을 하는 집에서 간식. 언뜻 생각하기에는 채식을 하는 집이니까, 채식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나냐 하면 풀만 먹고 사는 사람들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샐러드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왔을 것 같은 거예요. 네. 지금 생각해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때 가지고 왔던 음식이 뭐 이렇게 생겼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생긴 음식도 가지고 오고, 이렇게 생긴 음식도 가지고 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거는 아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사모사라고. 네. 댓글창 같은 게 있나요? 이거 나중에 퀴즈입니다. 이거 무슨 음식일까 한번 맞춰보세요. 네. 빵 튀긴 건데. 네. 사모사요. 사모사 같은 경우에는 속에 뭐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는데, 호박이 들어갈 때도 있고 감자가 들어갈,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아무튼 고기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집은 채식을 하는 집이니까 안에 뭐 감자나 이런 게 들어간 사모사였습니다.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저는 채식을 한다고 하면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풀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서 간식을 먹어보면서 그 다음에 또 주식을 어떤 걸 먹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저하고 별 차이가 없고 단지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그냥.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한국에서 특히 어렸을 때 저희 식단을 생각을 해보니까 고기는 사실 굉장히 소량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곡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식주의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하고는 거리가 있어 보이고, 어떻게 그렇게 살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채식주의라는 게, 또는 뭐 문화적으로 채식을 하는 그런 지역에 산다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의 대부분은 사실 곡물이니까. 요즘에는 이제 곡물만 먹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고기만 먹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채식주의를 하는 분들하고 우리하고 식단이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더 많고,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특히 옛날로 돌아가서 보면 더더군다나 차이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50이 되지만, 제가 어렸을 때 특히 70년대에만 해도 고기라는 거는 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좀 헤엄을 친다든지, 그죠? 고기는 이렇게 흉내를 내주는 거지 대부분은 다 채소하고 곡물이었거든요. 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우리는 채식이라는 말만 들으면 풀을 먼저 생각할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도 모르게 음식에 대한 어떤 관념이 형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음식에 대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의 음식, 뭐 어제의 음식, 과거의 음식, 10년 전의 음식, 또는 뭐 인도 사람들이 먹는 음식, 미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 이런 음식에 대한 어떤 생각이 이미 형성이 돼 있어요. 그게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 하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음식에 대한 생각, 관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다 보면 어디로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냐면 과거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과거, 예전. 그건 이제 뭐 짧게는 10년 전, 20년 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100년 전, 200년 전 또는 그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라는 말을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과거라는 이야기를 하면요. 그게 대단히 뭐라고 그럴까? 현재하고는 동떨어진 아주 먼 옛날의 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유럽에 가보면은 상당히 그런 느낌이 좀 바뀌죠. 왜냐하면 과거하고 현재가 그냥 거리에 공존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로마에 제가 처음 갔을 때 놀랐던 게 로마 이제 콜로세움 하면 이것만 생각이 나거든요. 콜로세움 하면 이렇게 멋있게 막 웅장하게 그 안에 또 뭐 영화 속의 장면 이런 게 떠오르고 옛날 이것만 생각이 나는데 실제로 로마에 가서 콜로세움을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거리를 걷고 있다가 또는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다가 보면 갑자기 이 앞에 예전에 그 로마 시대 건물이 서 있어요. 과거하고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잖아요. 광화문에 가면은 광화문에서 이렇게 갑자기 나오잖아요. 갑자기 이제 그 예전에 조선시대 왕궁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로마에 가면 실제로 로마 옛날에 그 로마 시대 사람들하고 지금 이탈리아 사람들이 사는 거리가 공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는 과거하고 현재는 대단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과거하고 현재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정도로 대단히 많이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음식을 이해하려면 오늘의 음식이 왜 이런 모습이지? 또는 왜 오늘의 어떤 음식에 대한 내 생각은 이렇지? 왜 나는 채식주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하는 걸 살펴보려면 결국은 과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렸을 때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영화에도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영화나 아니면 예전에 뭐 이제 어떤 그런 드라마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아빠가 식탁에서 자녀한테 오렌지 주스를 탁 이렇게 건네줘요. 오렌지 주스 마시라고 따라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오렌지 주스 마셔 이게 아니에요. 대사가 비타민 C. 그래서 비타민 C야 마셔 이렇게. 예. 근데 이게 왜 비타민 C라고 그럴까? 오렌지 주스를 왜 오렌지 주스를 마셔야지 비타민 C가 공급된다고 할까 하는 거를 과거로 돌아가 보면요. 실제로 예전에 1950년대 오렌지 주스 광고예요. 그러니까 오렌지 주스 광고가 이런 식으로 오렌지 주스를 매일 이만큼을 마시면 와 이게 비타민 C야. 이건 저희 아버지 대사가 여기 나온 것 같아요. 저한테 어렸을 때 비타민 C니까 마시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저희 아버지가 만들어낸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1950년대부터 실제로 이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아시다시피 오렌지 주스라는 게 개발이 됐던 거는 전쟁 때, 세계대전 때 군인들을 위한 실제로 군인들에게 비타민 C를 보급하기 위한 식량으로 개발이 됐었는데 이제 그게 나중에 전쟁은 끝나고 나니까 생산 시설은 그대로 남아 있고 이걸 누군가한테 팔아야 되겠는데 이제 일반 대중한테 팔아야 되겠죠. 그때 이렇게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렇게 광고했을 때 사람들이 저게 먹혔어요. 왜냐하면 비타민 C라는 것, 비타민이라는 것 자체가 있는지 존재 자체를 몰랐었는데 비타민이라는 게 발견이 되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몰랐을 땐 하나도 안 불안했는데 알고 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한 게 비타민 열풍이었어요.
전에는 내가 비타민 C를 제대로 먹고 있을까? 비타민 B1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B2는 제대로 이런 걸 신경 안 쓰고 내 식단에 비타민 A는 잘 들어 있을까?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먹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이타민이라는 게 나오면서 이거 나한테 부족한 거 아니야? 결핍한 거 아니야? 이제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아버지들이 또는 어머니들이 이거 비타민 C니까 마셔라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날 어디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1950년대 미국에서부터 뿌리를 두고 우리나라로만 이렇게 퍼진 게 아니고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도 미국에서 시작이 된 이, 비타민 C가 들어있으니까 마셔야 된다라는 오렌지 주스에 대한 그런 관념이 퍼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은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가 지금 음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과거에서부터 비롯된 게 상당히 많은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음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과거를 들여다볼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다니엘 길버트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는 이분 책이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라고 굉장히 그 멋진 책이 하나 나와서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 이제 그분이 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니엘 길버트라는 심리학자가 현재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현재주의. 현재주의라는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현재 중심주의예요. 현재 중심주의.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과거에 대해서 상상할 때 또는 미래에 대해서 상상할 때 지금의 기준을 맞춰놓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암행어사가 나오는 영화를 본다. 자, 암행어사가 이제 산길을 걸어가겠죠. 이제 옆에 그 암행어사 보조하는 사람이 누구였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암행어사 옆에는 항상 누가 같이 다니잖아요. 두 명이서 산길을 걸어가죠. 두 명이 또는 혼자서 걸어가는데 그런 장면을 볼 때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운치 있네. 괜찮겠네. 저 때는 저렇게 산이 멋있었어. 다닐만 했겠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만약에 헬리콥터가 있었거나 지금처럼 아니면 무슨 오토바이라도 있었거나 산악용 자전거라도 있으면 타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없으니까 못 타는 거지. 그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게 전혀 낭만적이지 않았을 텐데 오늘날에 우리가 봤을 때는 대단히 낭만적으로 보이거든요. 그 과거가 너무 멋지고 낭만적이고 대단했던 것처럼 보여요. 이런 것들이 다 현재 중심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기에 굉장히 쉽냐면 오늘의 음식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이거는 우리가 먹는 건 매일 라면 같고 우리가 먹는 밥은 이 좀 제대로 된 쌀이 아닌 것 같고 옛날에는 진짜 나물에 진짜 밥에 진짜 소고기에 진짜 제대로 된 식단을 먹었을 것 같은데 요즘에 우리가 먹는 음식은 전부 인공 조미료 범벅에 인스턴트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닌 걸 우리가 먹고 있어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떤 천연 또는 옛날식 이런 거를 들으면 굉장히 눈이 반짝반짝 하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어땠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거는 사실상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건 왜 그렇냐 지금처럼 음식을 공장에서 가공해서 대량으로 만들어낸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옛날에 어땠는지를 한번 그래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옛날에 어땠을까? 현재주의를 좀 벗어버리고 객관적인 팩트를 한번 볼게요. 러시아 시골 농부의 식단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러시아 시골 농부의 식단인데 이거는 거의 한 19세기, 20세기 정도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러시아니까는 이제 러시아 혁명 일어나가지고 소비에트 유니언 생기기 전이겠죠. 근데 보시면 약간 영국 사람처럼 홍차 우유 건빵 5시에 먹고 일해야 되니까 그죠? 9시에 한번 또 먹고 비슷하게 정오에 양배추 고깃국 우유 크바스라고 이제 러시아 전통 음료 흑빵
오후 5시에 또 똑같이 먹어요. 홍차 우유 건빵. 오후 9시는 점심 때 먹고 남은 거. 그러니까 사실상 우유하고 건빵을 3번 먹습니다. 3번 먹고 제대로 먹는 건 정오에 딱 한 번에 한 번. 그러니까는 예전에 시골 사람들의 소박한 밥상이라는 게, 소박이라는 말이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한테는 소박하다는 말만 딱 붙어도, 뭐 책 내용 참 저도 좋아하는 내용 많은 책이지만 헬렌 리어링의 소박한 밥상, 제목만 들어도 맛있잖아요. 소박한 밥상. 그런데 만약에 진짜 저렇게 먹었으면 먹으면서 진짜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러시아 이 식단은 그래도 19세기 정도 된 거니까 그거보다 더 앞으로 올라가가지고 로마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먹었는지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그 콜로세움 있었던 그 로마 시대 사람들, 이분들 식단은요, 하루에 한 끼만 많은 양을 먹었어요. 보통 하루 한 끼. 그러니까 이제 로마 사람들은 저녁 식사, 저녁에만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한 4시간 정도가 걸리는 이 정찬을 먹을 수 있는 거는 그 중에서도 좀 부유한 사람들이었겠죠. 대부분의 경우는 아침은 안 먹거나 아주 가볍게, 점심은 전날 남은 음식. 그러니까 거의 한 끼만 먹는 식사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브렉퍼스트라는 말이 사실 단식을 깬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사람한테는 좀 이해가 가는 말이죠. 우리처럼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먹는 경우에는 이게 단식을 깬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하루 한 끼만 먹는 사람들한테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단어가 생겼을 때도 사람들이 생각만큼 많이 먹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이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먹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자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이번에 식단은 역시 2번만 먹는 사람들이에요. 2번만 먹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의 식단을 보면서 옛날 사람들은 유기농의 자연식의 천연 식품을 먹어서 얼마나 건강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분들의 식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점심이 있고 저녁이 있죠. 점심을 분명히 11시에서 1시까지 먹는데 저녁이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먹는 음식을 보세요. 달걀 3개, 콩, 리크, 야채를 넣은 죽, 포크찹, 베이컨, 양고기. 어마어마하죠. 한상 차림. 이게 누구냐면 13세기 수도사 한 명분의 점심하고 저녁 식사야. 유럽 여행을 다녀보시면 유럽 여행을 다시 갈 수 있는 날이 도대체 언제 올 것인가. 저는 왜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사실 계획에는 올해 유럽에 출장을 뭐 여러 번 잡아놨었는데 모든 게 다 깨지고, 우리는 이제 언제 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아무튼 유럽에 여행을 다녀보셨던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수도원에 가면 희한하게 뭐 식당도 있고 포도주도 막 만드는 데도 있고 맥주를 만드는 데도 있고, 이상하게 수도원에 가면 음식이 이렇게 많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음식이 넘쳤던 게 수도원에 들어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들어가면 이렇게 먹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3세기에 이제 수도원에서 한 명이 이만큼을 먹은 거예요. 이게 칼로리로 치면은 얼마가 되냐면요, 6,000칼로리 정도 됩니다. 6,000칼로리. 6,000칼로리 정도가 되고, 이분들이 중간에 단식도 해요. 종교적인 단식하잖아요. 그때 4,500칼로리를 먹었어요. 진짜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몸이 저렇게 됐던 이유가, 실제로 이거는 이제 영국에서 필리파 패트릭이라는 고고학자분이 기원전 이제 5세기부터 시작해서 기원 5세기부터 한 15세기까지 영국의 수도사들을 유골을 다 파헤쳐가지고 봤어요. 실제로 이렇게 체격이 커다란 분들이 많았고요. 이분들이 전부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관절염이라든지 체중이 증가를 하면요, 제일 먼저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거든요. 무겁기 때문에. 저는 그걸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실제로 캐나다 이민 생활을 할 때 100kg 가까이 나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계단을 하나씩 이렇게 밟고 내려올 때 압박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걸을 때보다 계단을 내려갈 때
압력이 한 서너 배 이상 더 강하게 여기 오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하다가는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살을 뺀 게 지금의 모습인데, 예. 그때 이제 한 20kg를 넘게 뺐어요, 살을. 원래 제 체중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근데 이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6,000칼로리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실제로 기록을 보면 과체중하고 건강 문제, 특히 관절염 같은 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앓았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먹었느냐? 그게 또 기록이 따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많이 먹었느냐? 이분들이 그 당시에 코스로 즐겼다는 기록이 또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에 대한 건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과거의 음식이 어떤 모습이었느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우리는 어떤 뭐 대량 생산이 된 음식, 뭐 인스턴트 음식, 식품 이런 걸 먹어가지고 건강이 나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과거에는요 사실은 똑같은 패턴이 이렇게 음식을 적게 먹었던 사람들이 너무 적게 먹으면 너무 적게 먹는 대로 문제, 너무 많이 먹으면 너무 많이 먹는 대로 문제. 그러니까 지금하고 문제가 별다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인 어떤 시골에서 소박한 음식을 먹어서 사람들이 전부 건강하고 뭐 이런 시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게, 오늘날까지도요, 오늘의 음식조차도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음식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항상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건강을 자꾸 앞에다 놓는 경향이 좀 있어요. 많은 경우에. 물론 맛있는 음식, 맛없는 음식 이렇게 가리기도 하는데 건강을 굉장히 많이 앞에다 놓을 때가 있는데, 실제로 음식에 대해 평가를 할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걸 또 오늘의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몸에 좋은 것만 먹고 몸에 좋지 않은 걸 안 먹고, 또는 몸에 안 좋은 걸 알면서도 먹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음식을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음식을 누가 먹느냐, 사회적인 의미 이런 거에 가치를 굉장히 많이 둬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치즈라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럼 치즈라는 음식이 있으면 저 치즈라는 음식이 몸에 좋은 음식이냐 몸에 나쁜 음식이냐 이렇게 평가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누가 먹었는지에 따라서 가중치가 주어집니다. 이제 이 치즈라는 음식에 대해서 영국의 미러라고 하는 신문이 있어요. 미러. 영국의 미러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도 왜 이렇게 지하철 같은 데 타면은 무료로 주는 신문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물론 무료로 주는 신문은 아닌 것 같고 돈 내고 봐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일간 스포츠 같기도 하고, 약간 거기 있는 기사 내용을 전부 다 믿을 수는 없는 이제 그런 신문이죠. 자, 그런데 그래도 좋은 신문이죠. 이게 강연이 녹화돼가지고 나가고 있으니까요. 네, 좋은 신문입니다. 굉장히 좋은 신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 미러라는 신문에 치즈에 대한 게 기사가 한번 실렸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 치즈를 먹습니다. 근데 치즈에 대한 이 평론을 볼게요. 어떤 헤드라인인지 보겠습니다. 네. 치즈를 먹고 풍선처럼 사이즈가 부풀어가지고 절뚝거리면서 걷는다. 이게 실제로 과거에 2014년 9월 17일 날 기사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이제 저 당시만 해도 지금하고는 이미지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저 당시에는 굉장히 북한은 이제 저분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이제 서구 언론에서 되게 우스꽝스럽게 다뤘었어요. 그러니까 치즈가 굉장히 이렇게 보니까 건강에 해로운 나쁜 음식 같잖아요. 예. 그런데 똑같은 신문에 이제 똑같은 치즈에 대한 다른 기사를 볼게요. 이번에는 치즈를 먹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이제 이분이 치즈를 먹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같은 미러지에 아까 2014년 기사였잖아요. 2011년, 불과 3년 전에 같은 신문에 실린 기사인데, 이번엔 누구냐? 그렇다고 이분을 영국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닌데 케이트 미들턴이라고 하는 왕세손비. 그러나 이제 이분이 굉장히 이제 뭐 미모라든지 그런 거 인기가 좀 있죠. 그래도 상당히 한편으로는 되게 또 싫어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결혼 전에 저분이 이제 왕세손비가 돼가지고 결혼을 할 때 그때 치즈를 먹고 다이어트를 했다는 거예요. 네, 치즈를 먹고 다이어트를 했는데 이 다이어트를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치즈하고 고기를 먹고 다이어트를 했다는 소리에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전부 고기하고
카티지 치즈를 이 사람을 따라서 나도 뉴칸 다이어트라는 걸 해야지 하고 따라 해가지고 엄청나게 저런 것들이 많이 팔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보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어떤 음식이 몸에 좋다, 어떤 음식이 몸에 나쁘다, 이렇게 건강에 어떤 미치는 영향, 가치 이런 걸 가지고 음식을 평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는 어떤 부분적인 거에 불과하고요.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는 사회적 의미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지금까지 통하는 얘기가 되는 거냐면요. 19세기 초에 아주 유명한 책 있죠. 우리나라에는 미식 예찬으로 번역이 돼서 들어왔는데 미각의 생리학 장 앙텔무 브리아사바랭이라고요. 브리아사바랭이라는 디저트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브리아사바랭이라는 분이 한 아주 유명한 말인데 저 나중에 저게 이제 다른 분이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뭐 유아 완유이치라는 뭐 그런 말로도 바뀌고 당신이 먹는 음식 그 자체다 뭐 그런 말로도 변형이 되고 있는데 원래는 이런 얘기야. 당신이 먹은 음식이 무엇인지 말해 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저 말을 했었을 때 19세기 초에 저 이야기를 저분이 했을 때는요. 음식에 따라서 계급이나 신분이 달랐던 사회예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를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신분, 지위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었던 때죠. 그죠? 지금은 그렇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저한테 점심에 뭐 드셨어요? 물어봤는데 제가 오늘 점심에 뭐 햄버거 먹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 어떤 사회적인 뭐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걸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음식을 가지고 사회적인 판단을 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누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브리아사바랑이 했던 그 이야기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다만 지금은 어떤 신분이라든지 지위라든지 계급이라든지 이런 건 많이 옅어졌지만 아직까지도 느낌은 비슷해요. 어느 정도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예전에 글을 썼었는데 편의점에도 봄이 오고요. 특급 호텔에도 봄이 와요. 물론 요새는 이제 봄 같은 겨울이 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한 1월 달쯤 되면 요새는 더 빨라져가지고 12월 말부터도 시작을 하는데 특급 호텔에도 딸기 뷔페가 시작이 되고요. 편의점에도 비슷한 시기에 딸기 샌드위치가 들어와요. 느낌은 비슷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편의점 딸기 샌드위치를 먹었다라고 했을 때 하고 주말에 특급 호텔에 있는 딸기 뷔페를 먹고 왔다고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다르죠. 그게 안 달라야지 될 것 같고 안 다른 게 맞는 것 같은데 아직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평가를 하는 경향이 우리한테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생각하는 패턴이나 음식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경향이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바뀐 게 아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평가하는 거나 예전 사람들이 음식을 평가하는 거나 물론 모든 사회적인 의미가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 부분이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그 다음으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이런 거하고 맞물려 있는 게 가장 복잡하면서도 미묘한 이야기가 전통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전통. 음식의 전통. 그러니까 오늘날의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제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 정식집이 있고 그다음에 한식 코스를 내는 정식집이 있죠. 한정식집이라 그러면 어떤 데 생각나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뭐 전주라든지 이런 데 가시면 한 번에 상을 엄청나게 차려가지고 오는 그런 곳이 생각나시고 또 서울의 어떤 한정식집은 가시면 한 번에 한 상을 차려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음식을 찔끔찔끔 내오잖아요. 뭐 이렇게 조금 상을 차리고 또는 음식을 정말로 하나씩만 주는 데도 있고 그렇죠? 먹고 나면 또 가져오고 먹고 나면 또 가져오고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식의 코스가 어딨냐? 한식의 코스가 어딨다고 지금 음식을 코스로 내냐? 이거는 전통이 아니다. 엉터리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코스는 이건 어느 나라 음식일까요? 코스라는 거. 코스식으로 먹는 거는 어느 나라에서 시작이 된 거고 코스로 왜 코스를 먹기 시작을 한 걸까요? 도대체 사람들은. 코스라고 하면 어느 나라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코스. 가장 호사스럽게 음식을 먹는 걸로 유명한 나라. 프랑스가 생각나시죠? 프랑스. 프랑스 하면은 코스. 이렇게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주로 이제 생각이 날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1928년도의 그림입니다. 1928년도. 음식을 이렇게 하나씩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다 먹고 나면 또 그 다음 걸 가져오고 하는 그런 코스인데 하지만 지금 우리가 프랑스식 코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프랑스식 코스는 사실은 프랑스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니죠. 음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만 코스가 프랑스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니라 프랑스가 코스를 받아들인 거죠. 어느 나라 코스를 받아들인 거냐면 러시아식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라는 걸 원래 예전에는 코스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러시아식 상차림이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식 상차림을 프랑스에서 차용을 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왜 코스로 먹었을까요? 음식을 추우니까 한 번에 음식을 다 내오면 다 식어버려가지고 너무 맛이 없어요. 그래도 맛이 없어도 너무 맛이 없으니까 프랑스는 그럼 맛있게 먹었냐? 프랑스도 맛이 없었어요. 예전에 한 번에 음식을 내왔을 때 제일 문제는 음식이 다 식어버리니까 맛이 없었거든요. 맛이 없었는데도 신경을 안 썼습니다. 예전에 프랑스 사람들은. 왜 신경을 안 썼느냐 하면 이게 예전에 프랑스 사람들 식사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세 시대 때 프랑스 사람들, 프랑스만 이런 게 아니고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먹었는데 음식을 한 번에 쫙 코스로 가져오는 것보다 한 번에 상을 쫙 차려놓으면 어떤 분위기가 연출이 되냐면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음식을 그냥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음식만 놓은 게 아니라 먹을 수 없는 음식도 굉장히 많이 놨어요. 장식용 음식. 왜 그런 걸 많이 놨냐면 어차피 먹을 음식은 귀족들한테는 넘쳤고 자기 과실 내야 되니까. 실제로는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을 굉장히 많이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나라에 실제로 유행을 했던 게 이거는 지금 뭐냐면 영국에 이제 그 experienced housewives라고 그래가지고 영국에 이제 숙련된 가정 그 뭐라 그러지 이제 집에 하우스와이프니까 가정 부부가 아니고 집에서 저기 뭐죠? 요새 이제 집사람이라고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말을 썼으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일하는 부인이 숙련된 부인이라면 이렇게 한다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이 이제 The Experienced English Housewives예요. 영국에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거든요. 영국에서 숙련된 가정주부라면 가정부가 아니라 가정주부 그죠? 숙련된 가정주부라면 이렇게 한다라는 게 쭉 나와 있는 책이거든요. 그 책에 이게 뭐냐면 두 번째 상차림이에요. 두 번째 상차림. 그러니까 두 번째 상차림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도 그런 집이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한정식을 한 상을 다 차려서 먹고 나면 또 한 상이 나오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프랑스식 상차림이라는 건 이런 식이었어요. 한 상에 차려가지고 음식을 어마어마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상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떤 의문이 해결이 되는 거냐면 예전에 아까 이제 수도사들이 13세기에 먹었던 그 한 상을 보셨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먹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먹은 거냐면 한 상을 다 먹고 나면 또 한 상이 새로 나옵니다. 음식이 새로 차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차려지는 걸 보고 식욕이 또 이렇게 솟아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옛날 프랑스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프랑스의 방식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맛없는 음식을 먹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그 프랑스식 코스에 변화를 가기 시작을 한 게 누구냐면 에스코피아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에스코피아라고 하는 음식의 역사에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현대 음식, 현대 외식의 역사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프랑스의 에스코피아라는 요리사가 음식 맛이 더 중요하다 해서 러시아식 상차림을 이제 프랑스에서 완전 확산을 시켜요. 그래서 지금은 마치 프랑스 코스 하면은 이런 식 코스가 아니라 원래 프랑스 코스는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프랑스 코스는 러시아 사람들이 먹는 방식의 코스가 프랑스 코스인 것처럼 돼버렸죠. 그러면은 러시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제 19세기 초부터 시작해서 프랑스에서는 러시아식 상차림이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20세기 초가 돼서 에스코피아 때가 되면 완전히 그냥 정점을 찍어요.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반대로 프랑스식이 그게 제대로 귀족은 역시 프랑스식이야 해서 러시아 사람들은 프랑스의 러시아식 코스가 유행을 할 때 오히려 프랑스 걸 먹고 있었어요. 프랑스 방식으로 음식을. 그러니까 이제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코스식으로 단계별로 음식을 먹는 거는 이거는 서구적인 거고 우리 게 아니야. 그러면 안 돼라고 규정을 지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원래 그런 식으로 코스식으로 먹었던 사람은 지구상에 없었어요. 러시아에서 뒤늦게 시작을 한 거였고 그걸 프랑스가 가지고 와서 차용을 한 거고 근데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는 더러운 세상이죠.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러시아가 아니라 프랑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오늘날의 한식에 대한 걸 규정을 할 때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 이건 전통이고 저건 전통이 아니다. 라고 규정을 짓는 게 어떤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뭔가가 더 변화하는 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기억하기 쉽게 조금 더 인상적으로 바꿔서 말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음식 꼰대가 되지 말자. 잘못하면 우리는 음식을 그냥 먹는 사람이 아니라 음식 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예전에는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서양에서 향신료를 많이 넣은 음식이 중세에는 최고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데서 향신료가 처음 건너오기 시작했을 때는 너무 귀했으니까 그 너무 귀한 걸 팍팍 쓰면 대단한 거죠. 그죠? 그리고 설탕도 귀했으니까 당연히 음식에다가 설탕을 쓰면 부자야. 설탕을 쓰면 귀족이에요. 설탕을 쓰면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설탕도 많이 쓰고 향신료도 많이 썼겠죠. 그러던 것이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향신료를 적게 쓰고 원래 음식이 가지고 있는 식재료의 맛을 좀 느껴보자 하는 쪽으로 바뀌고 또 한 가지는 뭐가 바뀌었냐면 설탕을 음식에 넣지 않아요.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 설탕은 맨 끝부분 코스 디저트가 분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모든 게 섞여 있었던 게 나중에 가면 이게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면서 일어나는 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콤한 음식은 다 뒤로 뺀 거예요. 디저트하고 그러니까 디저트는 스위트 그런 플레이버고 그런 달콤한 음식이 아닌 메인 쪽의 코스로 갔을 때는 뭘 먹느냐면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 굉장히 애매한데 세이버리라고 그러죠. 세이버리. 그러니까 세이버리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짭짤하면서 감칠맛이 나는 그런 음식을 보통 세이버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를 해서 수플레. 수플레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카스테라 같은 맛인데 카스테라보다 훨씬 폭신폭신하고 입에서 사르르 녹는 듯한 그런 계란으로 만든 음식을 생각을 하죠. 계란 거품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달콤한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 수플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달콤한 맛에 스윗한 그런 수플레가 있고 그 다음에 세이버리한 맛이 있습니다. 세이버리한 맛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좀 짭짤하고 조금 음식 같은 짭짤하고 감칠맛이 나는 그런 수플레가 있어요. 그러면은 먹는 게 위치가 다르겠죠. 세이버리 수플레라면 그거는 앞쪽에 나올 거고
스윗한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수플레는 항상 디저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예전에 그러면은 달콤한 음식하고 스파이시한 음식하고 이런 거를 그냥 중간에 아무런 구분이 없이 먹었을 때는 이걸 두 개를 나눠 놓는 게 혁신이었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은 뭐가 혁신일까요? 지금 서구에서는 뭐가 혁신이냐면 나눠 놓은 세이버리한 감칠맛이 나는 거하고 스윗한 맛이 나는 거를 다시 섞어 놓는 게 혁신이에요. 그죠? 그래서 스페인의 그 유명한 엘 블리라고 하는 식당이 있었죠.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지금 문 닫았습니다. 그죠? 전설적인 그 엘 블리라고 하는 레스토랑을 운영했던 그 사람 페란 아드리아거든요. 페란 아드리아. 이 페란 아드리아라는 분은 뭘로 유명하냐면 군자 요리를 굉장히 그 파인 다이닝의 세계로 가지고 와서 이걸 승화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요리로 유명한데 요리에 있어가지고 이분이 한 놀라운 건 뭐냐면 에스코피에가 한 거는 뭐냐면 이제까지 이제 러시아식으로 주로 막 서빙이 되던 그런 음식을 러시아식이 아니라 프랑스식으로 그냥 한 상씩 차리던 걸 러시아식을 도입을 해서 그걸 완전히 이제 프랑스식으로 만들어서 체화를 해가지고 코스로 음식을 맛있게 먹자라는 쪽으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에스코피아가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감칠맛을 강조하는 그런 레시피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어요. 육수를 굉장히 그러니까 프랑스 요리하면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탈리아 요리하면 생각이 나는 게 우리가 뭐예요? 파스타가 생각이 나고 피자가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요리하면 사실 생각이 나는 건 뭐냐? 프랑스 요리의 토대가 되는 건 소스거든요. 소스. 그리고 소스의 토대가 되는 건 뭐냐면 감칠맛입니다. 감칠맛. 그 요소에 있어가지고 프랑스 요리 하면 육수, 소스 이렇게 생각이 나게 토대를 닦아준 사람이 에스코피예요. 그런데 페란 아드리아는 어떤 일을 했느냐? 분자 요리로만 보통 알고 계신데 페란 아드리아가 스페인에서 정말 스페인을 전 세계 미식에 있어가지고 탑으로 끌어올린 놀라운 어떤 그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서구에서 나눠놨던 단맛하고 감칠맛의 세계를 다시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달콤한데 세이버리한 맛이 나는, 단데 감칠맛이 나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경계를 허물어 버린 거죠. 이게 혁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나라에서 혁신이 아닐까요? 단 거하고 감칠맛이 나는 걸 섞어놓은 게 어느 나라의 혁신이 아니냐면 동남아시아나 또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런 데 오면 혁신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원래 그렇게 먹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원래 그렇게 먹고 있으니까 혁신이 아니에요, 이게. 요즘에는 보시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음식 먹을 때 갈비, 갈비찜, 돼지갈비 다 달잖아요. 메인인데 달죠. 보통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단맛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먹는 건 메인도 달죠. 그죠? 그 다음에 요새는 된장찌개도 좀 달잖아요. 그죠? 김치찌개도 살짝 달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라고 컴플레인 하냐면 서구식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나라 음식을 평가를 해서 아니 왜 메인이 음식이 다냐 라고 평론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잘못된 게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단맛을 내는 재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달지 않았던 거지.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전에 30년, 40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갈비를 만들어 오신 분들, 업력이 긴 분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요, 실제로 그 과거의 기록, 인터뷰한 것들을 찾아보면 옛날 갈비하고 지금 갈비하고 언제가 더 달까요? 예전이 더 달았어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게 제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마 이제 박찬일 셰프님 책에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60년 동안 일을 했던 조선옥의 박준규 주방장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그 인터뷰 기사를 찾아서 보시면은 예전 갈비하고 요즘 갈비하고 차이가 뭐냐? 설탕을 줄인 게 다르다. 요즘이 덜 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는 예전보다 달아진 게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컴플레인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 사실 음식 꼰대가 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데, 그래도 컴플레인 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달아줬으니까. 그죠? 근데 반대로 갈비라든지 불고기 같은 거는 예전보다 덜 달아줬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에 있어서도 현재주의가 작동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에 더 달았는데, 예전에는 음식이 덜 달았어 라고 생각하는 현재주의가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엔 음식이 덜 달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손님들이 계속 컴플레인을 하니까 갈비가 예전보다 덜 달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음식이 변화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과거의 어떤 관념만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과거에는 이랬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가 우리 음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오늘날의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음식의 단맛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단맛이나 또는 향신료를 쓰는 음식을 과거에 중세 유럽에서는 엄청 좋아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단맛을 뒤로 빼고, 그다음 어느 순간에 18세기 정도 들어서부터는 이제 프랑스나 뭐 이제 이런 지역의 나라 사람들이 음식에 뭐 좀 본연의 맛을 즐기자라든지 식재료의 뭐 섬세한 맛을 즐겨보자 하면서 음식이 느끼해지기 시작해요. 스파이시한 맛은 빠지고 버터를 더 많이 쓰고 느끼한 그런 맛으로 변해갑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전에는 향신료가 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게 뭔가 귀족적이고 대단한 거고 자기를 내세우는 방법이었는데, 이제는 맛이 좀 심심하고 느끼하고 부드러운 그런 맛의 음식을 먹는 게 더 칭찬할 만한 일이 되고 그게 더 대단한 일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프랑스로 건너가 가지고는 프랑스 사람들은 어땠냐면, 그걸 그 부드럽고 감칠맛이 나는 그런 음식을 극대화를 시켜가지고 더 맛있게 먹는 쪽으로 갔는데, 반대 현상이 나타난 나라가 한 곳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딜까요? 영국입니다. 네. 영국 사람들은 이제는 심심한 거를 떠나서 맛없는 음식을 먹는 게 자기들의 문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영국은 지금 이제 보시면은 영양하고 맛의 측면에서 영국 요리만큼 노골적으로 형편없다는 소리를 듣는 그런 요리가 없다라고 레이첼 로던이라는 분이 썼거든요. 이분이 이제 음식 역사에 대해서 정통한 분인데, 이분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영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 이 탐식의 시대라는 책에 보시면 이 이야기를 썼을 때 문맥은 뭐냐면, 영국 요리만큼 형편없다는 소리를 듣는 요리는 거의 없는데 이게 이제 좀 잘못된 관념이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건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영국 요리가 맛이 없다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죠? 근데 이 영국 요리가 맛이 없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이 영국 요리가 맛이 없다는 거는요, 사실 누가 만든 거냐?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게 영국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맛없는 음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예전에 이제 19세기에 빅토리아 시대 관련해 자녀를 어떻게 훈육을 하고 이런 거 책을 보면, 그냥 책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아니라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냥 빵을 주지 말고 말라 비틀어진 빵을 주고 아무 맛이 없는 음식을 만들어서 줘라. 그래도 배고프면 먹을 거다.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해서 훈육을 해야지, 애들이 너무 맛있는 음식에 거기에 이렇게 적응이 되면 전쟁터에 나가서도 맛있는 음식 해 먹느라고 싸우지도 못하고, 영국식으로 얘기하면 프랑스 애들처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음식을 맛없게 해서 주면 그러면 애들이 교육이 잘 된다, 그렇게 애들 교육해야 된다라는 게 영국 사람들 관념이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걸 누가 가지고 이민을 갔을까요? 미국 사람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 앵글로색슨의 음식을 맛없게 먹어야 된다, 음식을 스파이시하게 먹으면 안 되고 맛없게 먹어야 그게 앵글로색슨이야 라는 생각을 실제로 상당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이런 앵글로색슨 문화, 현대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음식 문화를 연구를 한 캐나다의 음식 역사가 있거든요. 하비 레빈스타인이라고, 이분이 저서도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분이 실제로 뭐라고 썼냐면,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이제 1783년에 독립을 하거든요. 독립하고 나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음식을 맛없게 먹어야지 앵글로색슨이라고 하는 그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꼬집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재밌는 거 뭐냐면, 외국 사람 중에서 한국이나 또는 아시아를 여행을 많이 안 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음식을 처음 먹고 나서 뭐라 그래요? 영어로 스파이시, 그죠? 맛있는데 스파이시. 자기네 음식보다는 스파이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한 13세기나 14세기 또는 15세기까지 중세 만약 유럽에 우리가 건너가서 그들이 중세 귀족이 먹고 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었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야. 되게 스파이시하다. 그랬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분을 또는 자기들의 민족성을, 이런 걸 남들하고 차별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한테 스파이스는 어울리지 않아, 우리한테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은 어울리지 않아 하면서 형성을 한 게, 맛있는 쪽으로, 맛있고 느끼하고 부드러운 쪽으로 간 게 프랑스, 맛없고 음식은 그냥 배만 채우면 된다라는 쪽으로 간 게 영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기들을 남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식문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 집단에 대한 소속감, 어떤 문화에 대한 동질감, 이런 걸 느끼기 위해서 맛이 없어도 먹을 수가 있는 게 사람이에요. 네. 그런 거죠. 자기 엄마가 해준 음식이 진짜 맛이 없는데도 우리 엄마 음식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어린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 그거랑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음식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음식의 사회성에 대한 걸 생각하지 않으면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장 멋있는,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 말을 하신 분은 프랑스의 인류학자 중에 이제 클로드 레ヴ이-스트로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사실은 뭐 슬픈 열대라든지 인류학에 관련된 저서로 대단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너무 멋진 얘기를 했죠. 사람한테 먹기 좋은 음식은 먹기에만 좋은 게 아니라 생각하기에도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맛만 있으면 그게 좋은 음식이 아니라, 맛이 없어도 생각하기에 좋은 음식이 좋은 음식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오늘날의 영국 음식은 어떠냐면, 제가 영국에 실제 가서 먹어보면요, 영국에도 맛있는 음식이 있고 맛없는 음식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맛없는 음식은 진짜 맛이 없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먹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자기들 전통이고 이렇게 맛이 없고 심심해요. 왜? 그렇게 심심한 음식, 이제 영어로 블렌드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렇게 블렌드한 심심한 음식을 먹어야 그게 영국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점들을 간 관광객들, 역시 영국 음식은 맛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지금은 영국도 대단히 많이 다채로워졌기 때문에 영국에도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영국 음식이 아니라 다른 나라 음식이다라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국의 전통 음식도 또 다른 나라 음식하고 만나가지고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세계적으로 막 음식이 맛없는 나라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현대 음식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제일 머리가 아프고 복잡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고 있어요. 한 가지는. 그리고 모든 게 섞이고 바뀌고 했어요. 예를 들면 영국 음식은 맛이 없다라는 이거는 예전에 생긴 관념인데, 이제는 그 관념에서부터 굉장히 영국 음식이 멀어지고 많이 발전을 해온 거거든요. 마찬가지죠. 한식이라는 것도 어떤 하나의 고정된 한식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두드러진 특성 중에 하나는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끝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모든 게 극단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가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방이죠. 먹방. 그러니까 먹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 먹방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제 세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먹방이 없었던 세대의 분들은 먹방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 대단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깔고 싫어하세요. 그죠? 네, 좋아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 뭐 하는 짓이냐? 예를 들면 음식을 먹을 때 짭짭 소리가 나는 걸 그걸 왜 방송에 내보내냐? 네. 왜 저렇게 폭식을 하는 걸 보여주느냐? 싫잖아요. 그죠? 그런데 먹방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의 키워드는 뭐냐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식문화의 끝점이에요. 끝점. 한쪽 극단까지 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는 못하냐면 동물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제 앞에서 다른 개체가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걸 2시간 동안 지켜볼 수가 있겠어요? 3시간 동안? 네. 근데 사람은 그걸 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희한한 일이에요. 다른 개체가 먹고 있는 거를 보면서 아무렇지 않고 오히려 그걸 즐긴다.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람은 배가 고플 때 먹는 게 아니라 하루에 정해진 끼니를 먹죠. 끼니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걸 두고 실험을 한 경우도 있거든요. 과연 끼니를 먹는데 배가 고파서 먹는 걸까 아니면 시간에 맞춰서 먹는 걸까 뭐 그런 걸 이제 전에 셰흐터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제 그 방에다가 시계가 안 보이게 해놓고 이제 시계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바깥이 안 보이게 해놓고 가짜 시계를 걸어가지고요. 실제로는 아직 6시가 안 됐는데 5시 반이 됐을 때 6시인 것처럼 돌려놨을 때 누가 밥을 먹는지를 뭐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어떤 외부 인자에 더 예민한 사람들 배가 안 고픈데도 5시 반이 되면 5시 반이 아니라 실제로는 6시가 안 됐는데 시계를 30분 당겨놔가지고 6시로 만들어 놓으면 먼저 먹는 사람들이 이제 과체중이나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뭐 그런 실험 결과가 내놓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은 아무튼 배가 고플 때만 먹는 게 아니라 끼니가 되면 먹어요. 그게 이제 사람이거든요. 사람한테는 그런 어떤 식사에 있어서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데 먹방이라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한쪽 끝으로 극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끼니를 먹고 다른 사람하고 함께 먹고 다른 사람이 먹는데 뺏어 먹지는 않거든요. 물론 장난으로 뺏어 먹을 때도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극대화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먹고 있는 거를 보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현대 와가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혼밥이죠. 혼밥. 혼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예전에 20년 전에 그때가 20년 전 좀 더 된 것 같아요. 제가 제 나이를 잠깐 20한 6, 7년 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해도 혼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선배나 친구가 지나가다 저를 보면은 너무 측은한 눈빛으로 아니 왜 혼자 먹고 있냐고.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음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같이 다니면 이제 제가 먹고 싶은 걸 못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마음에 드는 메뉴를 골라서 그 식당을 혼자 찾아가서 먹을 때가 가끔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걸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문화가 거의 극단적으로 저쪽 끝까지 와버린 거예요. 물론 지금도 혼밥을 하고 싶지 않은데 혼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외롭고 혼자 먹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혼자 먹는 그런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한편의 양극단이 있어가지고 다른 편의 극단에는 너무 음식을 좋아해서 혼자서 음미하면서 먹어야 되는 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면서 동시에 음식을 혼자서 즐길 수 있는 동물이고 혼자서 먹어서 좋으면서 또 남이 먹는 거를 봐야지 좋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음식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할 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들여다보면 볼수록 결론은 혼란스럽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너무 다양해요. 그리고 과거에는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어줬던 특성이 지금은 또 그 반대편으로 나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면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다가올 때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회가 더 다면화가 되고 있고 분화가 되고 있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특징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일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채식주의라고 하면 마치 풀을 뜯어먹고 사는 초식동물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식문화의 다른 면, 사람들의 다른 면, 이 다양한 면 이런 걸 몰랐던 겁니다. 이제 그걸 알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먹방이라는 건 굉장히 극단적인 형태고 먹방은 없어져야 될 그런 해로운 문화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하위 문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제가 뭐 저기 얼마 전에 보고 왔던 두산 인문극장에서 공연이 됐었던 궁극의 맛 공연도요. 이제 끝났으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자리를 어떻게 앉느냐에 따라서 중간에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못 먹는 분은 그걸 못 먹는 상태로 남들이 먹는 걸 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실망스럽거나 재미가 없잖아요. 배우들이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그 공연을 하는 동안에 어떤 관객들은 실제로 음식을 맛볼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하는데 먹든 안 먹든 관계없이 2시간 동안 재밌게 그 음식을 먹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먹방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할 때는 아니 왜 저렇게 먹는 걸 보지? 참 멍청한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인간의 문화를 형성하는 다양한 부분 중에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얼마나 무슨 뭐 고급스러운 문화냐 그렇지 않냐 이런 걸 따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정말 인간의 음식을 인간의 음식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정말 음식에 대한 걸 알면 알수록 결국은 음식은 대단히 음식을 먹는 사람도 복잡하고 음식도 복잡하고 모든 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걸 면면을 들여다볼 때 뭐가 이렇게 복잡해? 뭐 이렇게 내가 몰랐던 게 많아? 뭐 이렇게 다양해? 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그건 이상한 게 아니고 그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고 제대로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정말 복잡하고 정말 다양하고 정말 그래서 경험해보고 싶은 게 많은 게 음식의 세계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누르는 건 뭐냐면 그 음식이 복잡한 거를 자꾸 단순화를 시키려고 하고 가볍게 보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호기심을 죽여놓고 지적인 호기심을 또 식욕을 억누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뒤에는 굉장히 다양한 화학 성분들이 쓰여 있어서 저 음식은 가공식품 중에서도 대단한 가공식품이겠는데 저거 먹으면 몸에 안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런데 이 음식은 무슨 성분을 표시하는 거냐면 영국의 한 화학자가 화학 물질이라고 하는 게 다 해로운 게 아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도 이런 다양한 화학 물질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실제로는 우리가 천연식품이라고 알고 있는 음식의 성분을 써놓은 거예요. 이 음식이 뭐냐면 사실 블루베리 성분을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무슨 뭐 과일, 채소, 천연의 식품, 자연식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사실 그 안에 화학 물질이 가득하다는 거야. 그런데 사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음식들을 먹는 것은 우리 몸에 좋고 건강에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몸의 균형, 항상성 이런 걸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우즈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섭식의 역설, 패러독스 오브 이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음식을 먹는 거는 꼭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반면에 우리 인체의 균형, 항상성 이런 걸 깨트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에 안 좋은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요약을 하면 뭐냐면 많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사과 씨라든지 배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 사과 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고 하는 청산가리 비슷한 독이 들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 먹고 죽으려면 사과 씨만 한 컵 두 컵을 모아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 먹어야 돼요. 먹고 죽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배 같은 경우에는 또 포르말데하이드가 들어 있는데 그 먹고 죽지가 않죠. 왜냐하면 너무 적은 양이니까. 그리고 감자 같은 경우에는 솔라닌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싹이 튼 거를 먹지 않는 이상은 솔라닌 함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감자 먹고 탈나는 일이 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호박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쓴 성분에
그런 독성 물질이 이제 쿠쿠비탈신이라고 하는 게 들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또 많이 먹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없어요. 중간 중간에 호박이라든지 오이라든지 이런 거 먹다 보면은 굉장히 쓴 경우가 있죠. 그 뭐냐면 사실은 야생의 호박이나 오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써요. 못 먹게 하려고. 그 맛을 못 느끼는 동물만 먹고 씨를 퍼뜨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된 건 뭐냐면 계속 개량을 하면서 재배를 해가지고 그런 쓴맛 같은 걸 없앤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과유불급이란 이야기예요. 과유불급, 그죠? 최적이 되는 구간에 있다, 골디락스 존에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포도당은 진짜 필요하거든요. 포도당이 없으면 피 속에 포도당이 없으면 저혈당이 와가지고 픽 쓰러집니다. 강연을 하다가 중단을 해야 돼요. 지금은 사실 좀 빨리 중단하면 좋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중단이 안 되고 있죠. 당뇨병 이건 뭐냐? 포도당이 지나치게 많은 거예요. 과유불급이죠. 그래서 적으면 문제가 되지만 많으면 또 문제가 돼요. 그게 이제 음식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양면성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음식이 너무 모자랐고 영양이 너무 모자랐거든요. 이렇게 예전에는 많이 먹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예전에 음식을 생각하면 음식이 약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모자라서 못 먹어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음식의 효능에 대해서 민감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거에는 모자란 그런 역사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음식의 효능에 민감한 이유가 있어요. 음식의 건강 효능에 대한 걸 오늘날에도 오늘의 현대인의 식탁에서도 음식의 효능에 대해서 민감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가지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1950년대, 60년대 광고로 했었던 거니까. 또 하나는 이분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그 몽테뉴라고 하는 분이 몽테뉴 수상록이라는 책을 썼죠. 이분이 이런 멋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벌써 16세기의 이야기인데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한 4,500년 지난 얘기죠. 근데 수상록에서 1580년에 출판이 된 수상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광천수에 대해서 쓴 거예요. 광천수. 요즘으로 쓰면 탄산수 같은 거. 근데 왜 사람들이 자기가 보기에는 별로 해롭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이롭지도 않은 광천수 같은 거에 푹 빠지느냐. 사람들이 자기가 바라는 것에 쉽게 속아 넘어가기 때문이라고 썼어요. 저 책에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효능에 대해서 음식을 먹으면은 뭐 무슨 병이 치료가 된다, 만병통치약처럼 된다라는 걸 속아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속아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대 음식에 대한 어떤 편견을 만들어내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음식을 먹어서 잘못돼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사실 현대인은요 굉장히 건강해요. 예전에 캐나다에서 1900년에 태어난 사람은 47세밖에 기대 수명이 안 됐어요. 2002년에 태어난 사람은 77세. 우리나라도 급격하게 이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장수 국가 중에서 거의 탑 1, 2위를 다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가능하냐?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음식을 많이 먹어야지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음식에 대한 글을 쓸 때 제일 하기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한데 오늘날의 현대인한테는 필요한 게 뭐냐면 건강에 좋은 뭔가를 챙겨 먹는 게 아니라 적게 먹는 거예요. 적게 먹는 거. 그죠? 그래서 적게 먹는 건데 이 적게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힘든 이유 그리고 적게 먹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거 인류 역사 내내 음식이 모자란 상황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일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루이지 코르나로라고 하는 루이지 알비제 코르나로라고 하는 이 이탈리아에 살았었던 굉장히 부유한 상인이에요. 근데 이 부유한 상인분이 굉장히 그 돈은 많았는데 딸이 태어날 때쯤 해가지고 한 40세가 됐을 때 당뇨병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루에 한 끼만 먹습니다. 하루에 자기가 이렇게 먹을 빵 조금, 그다음에 뭐 수프 약간, 고기 약간, 그래서 그걸 막 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먹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포도주 한 반병.
이분이 하루에 섭취한 칼로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데 이제 뭐 데이터에 따라 좀 다른데 대략 한 하루에 1,500에서 1,700 칼로리 정도가 돼요. 이 정도를 먹으니까 살이 쭉쭉 빠졌겠죠. 그러면서 당뇨병 증상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책을 쓰냐면 자기가 이제 너무 건강한 거예요. 너무 건강해가지고 나중에 거의 70대 후반이 됐을 때 절제하는 삶에 대한 논설 또는 줄여가지고 절제하는 삶이라는 당대 장수에 대한 베스트셀러를 씁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적게 먹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부유한 사람들은 오늘날의 현대인하고 같은 삶을 산 거죠. 그런데 그 책에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얘기는 해요. 이분이 적게 먹는 게 몸에 좋은데 얼만큼 먹는지 얼만큼을 먹어야지 사람한테 건강한지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만큼을 당신들도 먹어야 그렇게 적게 먹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쓰거든요. 그러나 이분의 책은 나중에 후대 미국의 이제 뭐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들도 번역을 해서 다시 또 베스트셀러 되면서 나중에 몇백 년이 지나도록 장수에 대한 어떤 베스트셀러처럼 돼버리는데 이분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이렇게 막 유명한 베스트셀러 쓰고 한 분이 고작 83세까지 살았습니다. 물론 이분이 막 90 몇 세까지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분이 쓴 책이라든지 기록을 다 종합 검토해 보니까 한 83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적게 먹어서도 장수할 수 있었던 게 그 정도 나이라는 거죠. 물론 그보다 더 살았던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적어도 현대과학에 의해서 밝혀낸 바에 따르면 적게 먹는 게 사람의 건강에 건강이라기보다 사람의 장수에 적게 먹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만큼은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신빙성이 있다는 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원숭이 가지고 실험을 해보기도 하고 보통 장수에 대한 건 사람을 가지고 연구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연구하던 사람들이 다 죽어요. 네. 왜냐면 사람이 막 장수하면 90세, 100세까지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를 이어서 연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연구자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수명이 더 짧은 원숭이는 예를 들면 40살을 산다 원숭이가 굉장히 장수한 세계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원숭이를 가지고 한다든지 원숭이도 너무 길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보통은 이제 생명 주기가 짧은 뭐 초파리라든지 아니면 뭐 예쁜 꼬마 선충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있고 못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게 먹는 게 더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질 않았거든요. 근데 사람만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몸도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실제로 우리가 매일같이 신장에서요 포도당이 빠져나갑니다. 포도당이 빠져나가요. 하루에 180g씩이 빠져나가요. 만약 180g 빠져나가는 걸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었겠죠. 180g이면 밥으로 치면 2공기 반 정도 되거든요. 햇반 같은 걸로 바꿔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음식이 빠져나가니까 그걸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포도당이 빠져나가는 거를 그렇다고 막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거 빠져나갈 때, 다른 거 노폐물을 걸러낼 때 빠져나가는데 그게 빠져나가면은 치명적이니까 회수를 합니다. 재흡수를 해요. 재흡수. 그 재흡수를 하는 게 SGLT2 또는 1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주로 SGLT2라고 하는 데서 90% 이상을 재흡수를 하는데 저 재흡수를 하는 게 당뇨인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당뇨인 분들은 좀 버려야지 되죠.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당뇨인 분들은 더 열심히 재흡수를 해요. 몸에서. 그러니까 사람 몸은 뭐에 적응이 안 되냐면 뭔가를 버리는 거에 적응이 안 돼 있어요. 먹으면 그걸 족족 다시 재흡수를 해서 뱃살로 만들건 팔뚝살로 만들건 저장을 하려고 그러지 버리질 않아요. 웬만하면. 당뇨약 중에 제일 최근에 이 SGLT2라고 하는 요 당을 재흡수하는 걸 억제하는 약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뇨가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당이 더 많이 빠져나가요. 더 많이. 그러면 당이 재흡수되는 거를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100% 차단할 수 있냐? 그건 아니고 당이 재흡수되는 거에 일부를 차단합니다. 한 뭐 예를 들어서 180g 재흡수를 할 거를
한 60g 정도, 한 3분의 1 정도를 제흡수를 못하고 버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정도로만 해도 그 사람이 되게 많이 건강해져요. 물론 부작용도 있으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약은 아닌데 어떻게 건강해지냐면 그 사람이 이 약을 먹고 나가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심장 혈관계 쪽의 위험도 줄어들고 사망률도 줄어들고 이런 이상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날까? 지금 추측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몸이 이 포도당을 60g씩 버리는 것만으로도 지금 단식 중이구나 또는 뭔가 지금 내가 모자란 상태에 있구나 라고 몸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그런 모드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모드로 들어갔을 때 오히려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넘칠 때가 오히려 더 힘들고 뭔가 모자랄 때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노화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노화라는 거를 어떤 기능이 퇴화하는 걸로 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관절이 막 삐그덕거리고 근육이 막 약해지고 노안에 오니까는 막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안경 쓴 사람은 안경을 벗어야 되고 안경 안 쓴 사람은 돋보기를 써야 되고 이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최근 들어가지고 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노화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기능이 감퇴하는 것만 노화가 아니라 반대로 기능이 지나치게 항진되는 것도 노화입니다. 그게 중년의 남자들한테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놈의 콧털이 삐져나와요. 안 깎아도 되는 콧털 가위라는 게 뭔지 존재를 몰랐었는데 어느 순간 중년이 되면 콧털이 삐져나와요. 콧털을 만드는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거죠. 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요. 음식을 먹던 게 바뀐 게 아닌데 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절이 안 되고 항진이 되는 것도 노화의 특징으로 그래서 왜 나이 들수록 콧털이 길어지느냐? 쓸데없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스위치를 꺼주느냐 하는 게 관건인데 그런 스위치들 불필요하게 일하는 인체를 좀 슬로우 다운 시켜주면서 조금 더 청정 에너지를 쓰는 그런 것처럼 만들어주는 게 절식이라든지 단식의 효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연구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루이즈 알비제 코로나로가 경험적으로 발견했던 사실 적게 먹는 게 좋은 것 같다. 다만 적게 먹는 거에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적게 먹으면 체구도 줄어들고요. 오래 살지만 더 마르고 더 주름살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게 먹는 게 적어도 그런 기능 항진을 막으면서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연구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 음식에 대해서 논할 때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현대 음식이라는 거는 과거에 대부분의 사람은 음식이 모자라서 고통을 겪었던 시절의 그 문화와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됐던 문화가 비대칭적인 비율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적게 먹어야 된다는 것보다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쪽의 생각이 훨씬 더 지배적이고 파워풀해요. 훨씬 더 강력해요. 그래서 지금도 TV를 틀어보시면 누군가가 나와서 음식을 적게 먹는 게 좋대요라고 얘기하는 건 거의 안 들리고요. 오늘은 뭐 이걸 먹으면 몸에 좋다. 내일은 또 저걸 먹으면 몸에 좋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먹어서 더해줌으로써 건강에 좋은 쪽으로 자꾸 분위기를 끌고 가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프랑스 여자는 살찌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예전에 베스트셀러였거든요. 미레유 길리아노라는 분, 프랑스 여자분이 쓴 책이었는데 이 책이 되게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 책을 보고 궁금해가지고 프랑스에 가서 한번 한 거의 열흘 동안 프랑스식으로 먹었거든요. 프랑스식으로 한 24번 정도를 먹고 나머지는 이제 프랑스식이 아닌 걸 먹었는데 이때 여행에서 체중이 한 4kg 정도 불어서 왔습니다. 3, 4kg 불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프랑스 여자가 날씬한 거는 프랑스 음식을 적게 먹어서 그런가 보다. 프랑스 음식 많이 먹으니까 살찌네. 근데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누군가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날씬하다. 그러면 그 음식이 살이 빠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 비가 치즈하고 고기, 카티지 치즈하고 고기를 먹고 살이 빠졌대. 그거 먹으면 살 빠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과거에
음식을 많이 먹으면 도움이 되던 시대의 문화, 그 사고 방식 이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대인을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건 실제 현대는 뭔가를 적게 먹으면서 균형 잡히게 먹어야 되는 시대인데 과거의 생각이 아직도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음식에 대해서 건강에 대한 부분은 골고루 조금씩 그러니까 이 조금씩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먹을 때는 골고루 먹는 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그죠? 조금씩 먹을 때는 뭔가를 먹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조금씩 먹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식문화를 즐겨요? 어떻게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음식은 사실 위장 사이즈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먹을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계를 인정을 하고 조금씩 선택적으로 골고루 먹을 때 오히려 음식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음식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죠. 실제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막 맛집, 뭐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무슨 뭐 텔레비전에 나온 집 이런 집에 가서 먹을 때는요 음식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맛있네, 맛없네. 다음 이거 맛있네, 이거 진짜 맛있네. 이런 생각이나 하지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생각을 할 때는 오히려 음식을 안 먹고 있을 때예요. 그죠? 안 먹고 먹었던 음식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안 먹고 먹을 음식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네.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나치게 까다롭게 기준을 세우는 것보다는 건강에 대해서는 그거는 어떤 하나의 필요한 조건으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음식만 가지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음식은 어떤 충분 조건이 아니고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예요. 음식만 잘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현대인이 음식도 적당히 골고루 조금씩 잘 먹어야 되고 환경도 좋아야 되고 한데 음식에 대해서는 유독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음식이 먹어서 몸 안으로 들어오니까 우리가 옷을 예를 들어서 제가 남방을 입고 있는데 이거를 뭐 2만 원짜리 세일할 때 사서 입는 거하고 또는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를 사서 입는 거하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잖아요. 차이가 없잖아요. 집이 예를 들면은 정말 환경이 안 좋은 집에 살면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어느 정도 이상이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어떤 부나 재력을 과시하는 거지 집이 더 크다고 더 건강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음식에 대해서는 유독 그렇지 않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인류 역사 대부분에 걸쳐서 음식이 건강에 제일 필요한, 제일 중요한 조건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건강에 대한 거에 대해서 조금 벗어버려도 되고 조금 더 식문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음식의 맛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생산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유통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때 자꾸 건강에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벗어날 때가 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두부도 그래요. 두부를 사러 마트에 가보시면 요즘에는 두부가 옛날 두부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옛날 두부라는 거 뭐냐면 요즘에 이제 옛날 두부라고 써 있는 건 옛날 방식으로 진짜로 뭐 맷돌로 갈아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짜낼 때 원래는 두부가 이렇게 물을 짜낼 때요. 힘을 점점 압력을 더 세게 가해줘야지 물이 다 짜내져요. 근데 옛날 방식은 그게 아니고 일정한 압력으로 천천히 이렇게 누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계로 짜냈다라는 게 이제 옛날 두부예요.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옛날이라는 말이 붙으면 굉장히 맛있어 보이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옛날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를 들어서 문종실록에 보면요. 간수는 깨끗하지 못하니까 저걸로 두부를 만들면 안 된다. 라고 문종한테 상소를 올린 기록이 나와요. 우리 이 사람이 상소를 한 거는 뭐 어떤 정치적인 야심이 있었다는 설도 있고 뭐 한데 아무튼 간수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수는 왜 깨끗하지 못하다는 얘기냐면 바닷물을 가지고 간수를 만드는데 그 바닷물을 이렇게 소가 간수를 채취하려고 소를 가지고 밭을 갈듯이 이렇게 갈 때 소가 똥도 싸고 그 물이 섞이고 더럽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수는 깨끗하지 못하니까 두부를 만드는 데 쓸 수 없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우리는 옛날 두부를 좋아하지만 옛날 두부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두부 짜는 모양. 그래서 김준근 작 두부 짜는 모양을 보면요. 두부를 지금 안악내가
물을 짜는 거예요. 옛날 방식으로. 그죠? 저거는 힘을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일정한 압력으로 누르는 게 요새 옛날 두부라고 마트에 파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두부는 잘 상하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이거는 깨끗하게 만들려고 해도 세균 오염이 안 될 수가 없겠죠. 네. 저희 어렸을 때는 저렇게 안 만드는데도 두부가 잘 상했었어요. 사실. 네. 이 두부는 만들면 바로 먹었어야 되겠죠. 그죠? 위생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예전에 또 하나는 두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두부 만드는 게 진짜 어려웠던 게 1925년에 최서의 소설가가 쓴 탈출기에 보면요. 이거 정말 눈물이 나는 이야기인데 보시면 두부물이 가마에서 몹시 끓어서 번질 때 이제 우유처럼 이렇게 이렇게 된 두부물 위에 버터처럼 노란색 물이 이렇게 감기면 이거는 두부가 이제 잘 만들어질 징조예요. 그래서 가족들 모두가 안심을 하는 거예요. 소설 속의 얘기지만 약간 자전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안심을 하는데 그런데 두부물이 만약에 희멀끔해지고 기름기가 안 돌면 이거 두부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그런 징조거든요. 콩이 뭔가 문제가 있든지 간수가 뭔가 문제가 있든지 뭔가 온도를 조절을 잘못했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가슴이 덜컥하고 온 집안 식구들이 말할 수 없는 울음 비통, 처참한 분위기에 쌓인다. 1925년의 이야기입니다. 1925년. 100년이 아직 안 됐어요. 두부 하나를 만드는 게 그렇게 많은 기술을 필요로 하고 그걸 못 만들면은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생활고를 겪어야 되니까 온 가족이 비통해하는 그 모습 이게 사실 잘 그려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날 두부에 대한 환상은 이건 진짜 옛날도 아니고 정말 100년도 되지 않은 옛날이지만 깨져버리죠. 이 장면에서.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과거의 간수라고 하는 거를 어떤 깨야 하는 구습으로 생각을 했지 무조건 지켜야 하는 전통으로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게 왕조실록 기록이 될 정도니까. 또 예전에 두부를 만드는 게 예술적이고 뭔가 멋있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현대의 식품, 현대의 마트에서 뭔가 현대적으로 제조된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객관적인 어떤 생각 또는 감정도 그걸 무조건 무시하거나 저걸 먹으면 내가 건강에 해로울 거야 라거나 하는 생각이 아니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오늘의 음식이라는 걸 이건 사실은 저도 이제 언제 다시 가볼까 하는 그런 레스토랑인데 파리에 있는 플라자 아테네 호텔 안에 있는 대단히 유명한 레스토랑. 프랑스 사람들이 미쉐린 별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그 별 3개짜리 레스토랑인데 알랭 듀카스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셰프이죠. 그분의 레스토랑이에요. 거기 딱 가면 맨 처음에 음식을 먹기 전에 메비우스의 띠처럼 생긴 저 도자기를 먼저 내놔요. 저것도 되게 재밌는 건데 원래는 저렇게 내놓는 게 이제 차저라고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음식을 서빙할 때 쓰는 그런 플레이트인데 그게 이제 어떤 미적인 부분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음식을 서빙하기 전에 어떤 조형물 같은 거를 내놓고 그거를 제가 손님이 오면은 치우고 하는 그런 레스토랑들도 있거든요. 여기도 아무 음식을 서빙하는 데는 기능이 없는 걸 내놨다가 손님 오면 이제 저걸 치웁니다. 앉자마자 치우는 게 아니고 좀 이제 보고 즐기고 나서 치우죠. 근데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저 사진을 찍어왔는데 메비우스의 띠를 내놓은 데는 좀 어떤 생각이 있겠죠. 제가 여쭤본 적은 없어요. 저는 이제 그분이 화장실 가다가 한번 얼굴 맞추신 것 말고는 말을 섞어본 적이 없고 그분은 아마 한국말을 못할 거고 저는 프랑스어를 못하기 때문에 만나서 얘기를 할 수도 없는데 왜 이걸 마지막에 넣어놨냐면요. 오늘의 음식, 오늘 결국 주제가 오늘의 음식에 대한 이야기였고 오늘의 음식의 여러 가지 층위, 여러 단면, 여러 다양한 모습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거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어떻게 보면 무한하게 돌고 돌고 반복이 되고
하는 이야기.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화한 게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변해가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끝이 난다고 해서 여기서 끝이 날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계속 고민해봐야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네. 다음에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의 음식이라는 거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고, 우리는 그 모습에 대해서 현대를,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그걸 즐기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네, 또 바라보고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네, 한 1시간 더 떠들고 싶었지만 이 정도로 해서 일단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Q&A가 있는데요. 이것까지 가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으면 정말로 면역력이 떨어지나요? 하셨는데, 일단 면역력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면역이라는 게 복잡한 체계이기 때문에 힘이 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힘이 약하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최적의 구간에 있는 복잡한 체계예요. 체계. 네. 그래서 면역력이 세지는 음식 이런 건 존재하지 않지만, 다만 체력이라는 것도 없잖아요. 사실 체력이라는 게 되게 애매하죠. 체력장에서 막 여러 가지를 해서 힘이 세고 운동 잘하는 친구를 뽑지만 애매합니다. 그런데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다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런 건 없고요. 그래도 면역력이라는 걸 막연하게 생각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음식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요, 딱 하나 좋은 건 있어요. 추워도 춥지 않아요. 왜냐하면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너무 많은 열을 내니까. 겨울에 추울 때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갔을 때 외투도 벗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열이 나거든요. 다만 그렇게 음식을 많이 먹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런 것들이 건강에 좋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인스턴트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이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 그렇다고 또 반대로 너무 적게 먹으면, 그러면 면역 기능이 약해지고 면역 체계가 약화돼가지고 감염이 위험이 많이 생기죠. 블루베리, 아보카도, 브로콜리 등의 슈퍼푸드도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매번 새로운 슈퍼푸드가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왜냐하면 슈퍼푸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슈퍼푸드라는 게 진짜로 존재하면 그것만 먹으면 슈퍼맨이 되는 건데 왜 바뀌어야 되겠어요? 계속 그것만 먹으면 되죠. 그런데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 슈퍼푸드는 마케팅 컨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케팅 컨셉일 때는 하나만 팔면은 장사가 안 되거든요. 중간에 계속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슈퍼푸드라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 만들어낸 마케팅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사가 좀 잘 안 될 때쯤에는 아이템을 바꿔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슈퍼푸드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요. 다만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일상식이라는 게 존재하죠. 평상시에 일상식으로 어떤 식사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균형 잡히고 적절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식단이 있을 거고, 지나치게 과잉 또는 지나치게 결핍 이런 경우가 존재할 겁니다. 그 다음 질문은, 마트에 가서 무언가 사려고 하면 이 브랜드 저 브랜드 마트 PB 상품까지 겨우 하나 고르는데도 고민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어떤 기준으로 장을 보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네. 저 고민을 하는 게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저는 사실 마트에 가가지고 이렇게 많은 음식이 있는데, 근데 이것들을 어떤 건강의 가치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건강으로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있는 음식은 다 사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식단을 짤까라는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되게 재밌어요. 너무 다양한 음식이 있고, 기준은 사실은 너무 싸거나 너무 비싸지 않은 것들로 드셔보셔서 맛이 좋았던 게 있으면 그거를 좀 유지를 하면서, 매번 마트에 갈 때마다 물건을 사는 품목이 바뀌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뭐가 맛있는지도 모르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판단이 서면 일단 식단에 있어서 한 60, 70% 또는 한 80%까지는 바꾸지 마시고,
나머지를 가지고 다양한 걸 추구하셔야지 매번 식사 때마다 새로운 걸 추구하려다 보면 맛없는 음식도 굉장히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직업적으로 맛없는 음식도 많이 먹어봐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게 나오면 다 먹어봐야 직성이 풀리지만 그래도 새로운 걸 다 먹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적당한 건강과 적당한 즐거움을 챙기고 싶으시다면 한 7, 80%는 바꾸지 마시고 나머지 한 2, 30%를 가지고 다양성이라든지 변화를 좀 모색해 보시는 방향으로 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나 원칙은요, 배고플 때 장을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배고플 때 장을 보시면은 지나치게 그 마트에서 음식을 살 때 주의사항은 그걸 다 먹게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게 상하지 않는 식품일 때는 그것 자체로는 해롭지가 않지만 상하지 않는 음식은 절대 먹습니다. 집에 가지고 오면. 그죠?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시면 이게 다 내가 먹을 거라는 생각으로 적당한 양을 골고루 사시려면 배부를 때 장을 보러 가세요. 그 정도면 충분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강연 제목이 오늘의 식탁인데 요즘 우리들 식탁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나 트렌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에 봤을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우리가 이제 음식을 사 먹는 데 있어가지고 배달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식당에 가서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는 그런 일의 비중이 안 그래도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큰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원래 할 수 있었던 그런 다이닝의 세계, 어떤 외식이나 매식의 세계 이런 게 앞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타격을 받았고 많은 정말 훌륭한 레스토랑이나 또는 식당이나 이런 곳들이 문을 닫아버렸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여파가 크지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래서 그게 아마 지금 현재로는 가장 중심적인 가장 커다란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걸 빼놓고 나면 오늘날의 음식의 트렌드,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히려 더 주목을 하셔야 되고 더 이 생각만큼은 잊어버리지 말아야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날의 우리의 식탁, 오늘날의 음식의 세계는 너무나 다양하고 그게 사실은 우리의 식탁, 오늘날의 식탁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다고 해서 잊어버리거나 어떤 정체성을 놔버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반대로 이야기해서 이제는 너무 다양하고 말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음식의 세계가 다채로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시려고 그대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죠? 어떻게 이해를 다 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정도로만으로라도 우리가 그런 시각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어떤 음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뭐 저렇게 먹을 수가 있지? 어떻게 저걸 안 먹을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른 음식, 다른 사람들 이런 문화를 좀 바라보고 좀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요. 끝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국 음식을 먹는다고 그래서 외국 사람이 한국 음식을 먹거나 김치를 먹는다고 그래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대단히 우호적이거나 한국 문화를 엄청나게 존중하거나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만 그래도 조금 더 우호적이거나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야기해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베트남 국수를 먹는다고 해서 베트남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죠? 인도 음식을 좋아한다고 해서 인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게 잘못된 차별이나 어떤 뭐 깔보는 시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너무 건강에만 치우쳐도 안 되지만 반대로 너무 음식의 쾌락적인 맛에만 치우쳐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내는 식재료를 만들어내는 음식을 요리하는 음식을 공급하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걸 빠뜨리면 그러면 음식을 가지고 인문학을 논한다든지 음식을 가지고 예술을 논한다든지 음식을 가지고 사람을 논하는 건 불가능하다. 즉
음식의 이면에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만큼은 오늘날의 이 다양하고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음식의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답변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